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하늘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빛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중력파 검술이라든지 이런 건 간단하게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면 어렵죠. 근데 이제 지금도 빛이 보이는데, 파란 하늘 그리고 노을진 하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좀 더 일상적이지만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현대과학이 설명하는 데까지 한번 핵심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일상적이지만 그래도 하나 더 깊이, 산란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아는 이름도 나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네모네, 뉴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는 안 들어본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로 풀어갈게요. 현대에는 어쨌든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즈음의 설명, 그 설명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가장 정합적인 설명이 돼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설명이니까, 미술가들이 했던 것도 하나의 설명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상상력도 좋고 만물 박사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러나 게다가 하늘이 파란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 사실 맞게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나 그건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과학적인 설명이 되면, 이게 산란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 저렇게 파랗게 보이느냐? 빛이 이런 먼지 같은 거에 의해서 흩어지면서 파란색을 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사실 맞긴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 기준에서는 근거를 대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분은 근거는 정량적인 근거를 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뭐 상상력이 대단하잖아요. 뭐 다양한 하늘을 나는 물체에 대한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단한 분인데, 근데 그 양반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근대에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또 뉴튼, 그리고 또 영역이 조금씩 다 다른 이제 스피노자, 윤리학 뭐 이제 철학자죠. 이런 분들이 다 광학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빛에. 그러다가 그게 이제 14에서 16 이렇게 보다가 17 이때부터 해서 사실 19 세기가 되면서 전자기학이 이제 맥스웰을 포함한 거인들이 나타나면서 정합적인 설명이 더 가능해졌죠. 정합적인 설명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합적인 설명이 더 가능해지면서 더 들어가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을 늘 만나. 그래서 양자가 거기 나온 것인데, 자, 우선은 맞는 말을 한 것인데 빛에 관심이 많고, 이 빛에 대해서 이분의 원근법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그림들 한번 쫙 보세요. 대표작이 모나리자잖아요. 선이 없어요. 선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빛의 원근법이 소실점을 가지고 있는 원근법이 하나가 있고, 소실점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 또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진 원근법도 있고, 길이 자체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원근법도 있고, 이분은 빛으로
빛으로 원근을 조절을 해서 표현해요. 선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자연의 묘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분은 마네모네의 그 영향에게도 뭐 거칠게 길게 아주 좀 긴 기간이 흐르긴 했지만은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선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자연도 실제로 이 선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지고 원근법을 표현하고 빛 가지고만 이 구별도 지금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뭇잎 쪽이랑 그 뒤쪽 배경이랑 사실은 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럼 빛 가지고 그걸 표현을 해낼 수가 있고, 그걸 모네가 했던 작업을 이미 했던 사람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참 상상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상상력이 엄청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여기까지겠죠. 뉴턴까지겠죠. 그 뒤에는 이제 또 여러 과학자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의 이름이나 법칙 같은 건 얘기 안 하고 일상 용어로만 다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뉴턴이 광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 그 대단한 걸 해낸 사람이잖아요. 해낸 분인데, 물방울에 의한 산란에 의해서 저렇게 파란 하늘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뉴턴 선생이. 현대적으로 더 오긴 했죠. 그러나 어떻게 그 시기의 사람들이, 그 시기에 그 수학이나 아니면은 물리학이나 아니면 관측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계. 관측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관측 기구적인 것도 있지만은 발상이 한번 전환돼야 정확한 관찰이랄까? 간접 관찰이 가능해지는 그 갭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근대로 막 들어오는 그 시기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참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물방울을 설명을 해요. 뉴턴이 이제 17세기를 주로 이제 살았던 분이거든요. 1666년만 기억이나 이제 프린키피아를 이제 대표작이죠. 그거를 했던 그게 17세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18세기가 오면서 그리고 자, 이 두 사람의 생각이 계속 시줄 날줄처럼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뒤쪽에 이제 현대과학적인 설명까지 들어가는데, 그 다음 세계에는 다시 한번 어쨌든 무언가에 의한, 대기의 무언가에 의한 산란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되는데, 그 다음번에는 이게 먼 거리, 원근법 말한 적 있잖아요. 원근법, 먼 거리일수록 진짜 흐릿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때는 조금 더 정량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이전엔 뉴턴이 F는 ma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관찰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였지만은, 물방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 근거가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거리에 대한 것은 실제 관찰에 의해서 식이 세워져요. 관찰해서 정량적으로 하면은 식이 세워지는 게 이제 과학의 무서운 힘이죠. 뭐냐면은 멀리 있을수록 실제로 흐릿하게 보이는 그 정도가 지수함수 있죠. 지수함수가 이제 밑이 2라면은 2x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밑이 2분의 1이라면은 2의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이런 형태를 띠죠. 바로 멀수록 안 보이는 정도가 지수함수 형태를 띈다. 이상하게 자연이
수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긴 해요. 정말로 패턴으로 묶었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수함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우리가 그 배웠죠? 그 역함수가 뭐 로그 함수고 뭐 합성함수 막 하고 그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요런 지수함수예요. 요런 지수함수. 게다가 이 매질 속에 있는 시류의 농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고, 그것은 비례 관계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런 두 가지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해요. 그건 이제 17세기 아니라 18세기예요. 그다음 19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산란할 때 산란과 거리에 대한 것, 애초부터 화두였던 거죠. 원근법을 공기에 의해서 설명을 했고 산란에 의해서 파란색을 설명을 했던 거기서, 우리는 지금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갈 건데, 맨 마지막에 이제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려고 제가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기에는 어떤 논쟁이 이제 하냐면은, 이게 기포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물방울이 아니라 기포가 산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이디어, 가설이죠. 기포 때문에 된다고 했을 때 다양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정합성이 더 맞는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 그래서 실험을 해봤지. 실험을. 물방울이 아닌 물방울이 안쪽이 비면은 기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저런 구름이라든지 저런 위쪽 수증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실제로 기포가 있고 기포에 의해서 산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포가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해. 기포 형성이 안 돼요. 왜냐면 기포가 형성이 되면은 그 이제 면적과 그 압력, 그 내부 압력, 그 사이에 관찰을 통해서 실험이라기보다는 측정을 통해서 해보니까는 그 사이의 관계가 또 식이 나오는 거야. 지름에 대해서 지름의 몇 제곱이었더라?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식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근데 지름이 작은 기포의 압력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4제곱인가에 반비례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측을 통해서 해보니까 위쪽에 상층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깨져요. 그게 깨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과학적인 설명이 나오는 거죠. 뭐냐? 그 이후에 나온 설명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뭐 그냥 대략적으로 한 400에서 800 나노미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파장이 이제 파장과 진동수 뭐 이런 거 있죠.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파란색을 주로 봐요. 그죠? 파란색을 주로 봐요. 왜냐?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자, 빨간색 적외선이랑 자외선 중에서 어느 게 파장이 더 짧다고 했죠?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이런 거 안 하는. 이거 우리가 의료기기나 이런 데에서도 다 뭐 적외선 촬영하는 거나 아니면 자외선 이상의 그 방사선 가지고 뭐 촬영하거나 치료할 때 다 쓰이는 원리인데, 자외선이 짧고 강한 에너지예요. 파장이 짧고, 파장이 이제 400쪽에 가깝고, 이제 적외선은 800쪽에 가깝고, 거기에서 더 넘어가면 이제 전자기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고 파장이고 입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일단은 그거는 이해는 가시죠.
왜 파랗게 보이는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가장 현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장이 짧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파장이 짧은 것에 대한 것을 보는 건데, 근데 우리 인식 감각 기관이, 이 눈이라고 하는 시각 그 감각 기관이 RGB로 이렇게 보는데, RGB 혼합으로 보라색을 잘 못 봐요. 사실상 짧은 에너지가 산란을 시키거든요. 짧은 게 에너지가 높다고 했죠. 방사성 가지고 치료하는 거라든지 검사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이는 거는 우리에게는 자외선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파란색 위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왜 중간에 산란 외에도 거리까지도 얘기를 했냐면은 이 질문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낮인데 좀 있다가 저녁이 되면 가끔 노을이 보이죠. 노을은 그럼 설명이 안 되지 않을까요? 노을은 불구스름하니까는 오히려 반대로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별로 없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왜일까? 왜일까? 태양이랑 지금 내가 있는 위치랑 멀어지기 때문에 일출이나 일몰 시기에는 붉은 빛이 멀어지니까 파란 빛은 파랗게 산란된 부분은 너무 먼 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남은 것들 에너지 별로 없는 것들, 그 파장들만 우리 눈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많이 우리가 현대과학적으로 하늘이 왜 파랗고 어쩔 때는 또 노을이 지냐, 보통 파랗다가 노을이 된다. 밤이 되면 아예 태양이 없으니까는 그 가시광선 영역이 안 보이는 것이지만, 근데 그럼 그 산란은 뭐가 하는 거냐? 물방울이냐 기포냐? 소립자라는 거예요. 입자라는 거예요. 입자. 물방울이나 기포 이게 아니라 이제 현대의 전자기학, 물리학, 그리고 화학 이런 발달로 인해서 소립자들, 무수한 소립자들과 또 미세한 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산소나 질소 같은 그런 그 원자들도 포함이 돼요. 근데 그런 입자들은 셋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뭘까요? 빛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흡수, 하나는 네 가지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산란을 얘기해야 되니까는 하나는 반사, 하나는 굴절. 매질에 따라서 굴절되기도 하죠. 아예 반사되기도 하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제 산란에 해당되는 건데, 산란이 바로 편광이에요. 편광 효과. 양자역학에 쓰이는 편광. 그리고 제가 극성에 대한 것도 제가 찍은 바가 있는데, 이 편광 효과가 바로 이 편광 효과를 가지고 중첩 상태가 편광 효과 그거 가지고 구현하는 거거든요. 이제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통신을 연구하는 그 회사들마다 다 다른 방식을 쓰기는 해요. 중첩 상태를 구현하는데 기본적인 이론이 그 편광 효과고, 그 편광이 바로 산란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기본이 되는 효과예요. 편광 효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에너지 중에서
흡수, 반사, 굴절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편광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이제 이건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전자기학에서 스핀이나 전하 얘기하는 것들이랑 연결이 돼요. 그 편들을 나중에 여기 링크를 걸던가 할게요. 그리고 그거랑 연결고리도 다시 한번 찍을게요. 편광 효과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산란이 일어나고 그 산란에 의해서 이런 색도 띌 수 있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원이 멀어지면은 이런 색들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이런 색들이 에너지가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적외선에 가까운 색들 중에서 우리가 자외선에 가까운 색들 중에서 자외선을 잘 못 보니까 푸르스름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래요. 우리가 보는 거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인식의 한계예요. 우리가 그 시각세포의 한계란 말이에요. 시각세포에 색깔을 감지하는 하나 둘 세 개 RGB가 있고 그 다음에 조도 빛의 밝기를 감지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5개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다 달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하늘. 하늘은 파랗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파랗게 보는 거지. 근데 그 파랗게 보는 것에 근원까지 가면은 야 빛이 산란된 데더라. 그게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산란되느냐까지 가면은 무엇은 미립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란은 편광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서부터 편광 효과까지 한번 쭉 한번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